오늘 부모가 높여주는 내 아이 면역력이라는 책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파트 1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의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되시면 면역력하고 자율신경하고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질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아토피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병원균 같은 거 독소들 우리 몸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침입자들을 물리쳐서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방어 체계를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이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면역력이라고 하면 이제 백혈구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의 종류와 비율이 대식세포 5%, 과립구 60%, 림프구 35%, 백혈구들의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식세포, 과립구, 림프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식세포는 대식이니까 그 삼켜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아메바처럼 움직여가지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물질들을 그냥 삼켜 먹는 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립구는 세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호중구라고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삼키고요. 소화 효소하고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그런 작용으로 이물질들을 물리칩니다. 이 활성산소를 과립구가 이용한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림프구는 예를 들면 B세포 같은 것들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종류의 백혈구가 림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백혈구들의 활동을 제어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경계라고 하면 이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크게 나누는데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에 속하는 건데요.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신경이 세성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장이나 폐처럼 우리 의지로 우리가 심장 박동을 막 빠르게 뛰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생명 유지와 관련 있는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이제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 걸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화하는 거, 흡수 이런 것들은 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두 종류가 있는데 교감신경은 신체가 활동할 때 이제 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낮에 주로 교감신경이 활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때는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에는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밤에는 주로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밤에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이런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죠. 면역력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가장 해로운 게 낮과 밤을 뒤바꿔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에요. 그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굉장히 이제 깨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혈구 비율이 늘 일정하지 않고 이게 변화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백혈구 종류 중에 과립구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우세하게 돼서 과립구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과립구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안정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반대로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림프구가 늘어나게 돼요. 실질적으로 면역의 핵심적인 담당을 하고 있는 세포들이 림프구이기 때문에 림프구들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상태가 면역이 강화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율신경이 어떤 거지 해서 책에 나오는 그림을 그대로 여기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신체가 활동할 때 교감신경이 우세할 경우 오른쪽은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경우예요.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게 되면 다 왼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심박수도 빨라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안정을 취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체온이 높아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호흡도 깊고 이제 느리게 되고 심박수도 좀 느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움직여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백혈구에 림프구하고 과립구 그림이 있잖아요. 왼쪽 편에 신체가 활동할 때 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의 숫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는 림프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어떤 게 우세하냐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과립구가 많아지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 림프구가 많아집니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나 과로하거나 세 가지 경우는 모두 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과도한 작용을 하게 되면 과립구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과립구가 먹어치우면서 분해할 때 효소하고 활성산소를 이용한다고 했죠. 과립구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의 조직에 점막이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과립구가 증가해서 세균을 물리치는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외부에서 침입한 균은 없잖아요. 외부에서 이물질이 침입한 상태가 아닌데 교감신경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과도한 작용을 하게 되면 과립구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립구가 출동을 해서 내가 물리칠 세균을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세균은 없는데 출동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임무를 끝내고 3, 4일 내에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기 전에 이왕 출동을 했는데 내가 그냥 물러날 수는 없어 해가지고 세균을 물리치는데 써야 될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막이 파괴되면서 신체 조직이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아침에 보면 얼굴에 이제 뾰루지 같은 거 나잖아요. 이것도 수면 부족으로 과립구가 증가돼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약하게 일어난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궤양이 생기고 이런 염증성 질환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는 게 자율신경하고 백혈구하고 스트레스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과립구가 아니고 림프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림프구의 한 종류가 제가 B세포 설명을 드렸잖아요. 항원 항체 반응으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물리치는 게 대표적인 림프구가 하는 일인데 림프구가 증가되게 되면 항원 항체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계의 주인공은 림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할 때 면역력이 향상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림프구가 증가된다고 무조건 면역력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 부족한 경우 있잖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이 너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을 과보하게 되면 과보호라는 건 뭐죠? 부모들이 너무 밖에 나가서 뭐 아이가 놀다가 다치거나 뭐 이런가 봐 집안에 가둬놓고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운동 부족한 현상과 마찬가지인 거죠.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고 TV 보거나 게임기 하거나 이런 거에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림프구가 과잉되게 증가가 됩니다. 이 외부 이물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면역계의 림프구들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운동이 부족하거나 과보를 할 때에
염증성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율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백혈구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면역에 관련된 질환들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는 과립구가 지나치게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과립구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염증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림프구도 너무 줄어들면 항원 항체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림프구가 너무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 즉 과립구가 지나치게 늘어나지도 않고 림프구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 즉 이런 상태가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룬 상태가 면역력이 가장 좋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면역력이 어떻게 갖추고 성장하는가, 그 과정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처음 탄생했을 때 보면 과립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죠. 아기가 태어날 때 왜 과립구가 급격하게 증가됐을까요? 아기가 세상을 만나면서 호흡기가 작동을 해서 산소를 흡입하는 최초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직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립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15세 정도까지는 림프구가 우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 15세에서 20대 정도가 되면 그래프가 교차되면서 건강한 성인의 백혈구 비율의 구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혈구 구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아동기는 림프구가 많죠. 그리고 15세 이후가 되면 과립구가 증가해서 약 20세가 되면 대식세포 5%, 과립구 60%, 림프구 약 35% 이렇게 성인들의 백혈구 비율로 백혈구 구성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아동기에 알러지 질환이 많이 생기지? 그리고 어릴 때 알러지 질환이 생겼는데 어릴 때만 좀 심했고 성장하니까 나중에 사춘기 지나고 20세 가까이 되니까 어릴 때 알았던 알러지가 자연히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기에 알러지 질환이 왜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 그래프로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성장 과정에 보시면 아동기에 만 15세 무렵까지 림프구 숫자가 많잖아요. 림프가 이렇게 많은 상태인데 단 것을 굉장히 즐기고 운동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게 되겠죠.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니까 림프구 과잉해가지고 면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한테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꽃가루 같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과민하게 림프구들이 반응하게 돼서 반응 결과가 피부에 나타나면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거고요. 기관지 쪽에 나타나게 되면 천식이 되는 거고 또 코에 나타나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이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단 것 즐기고 운동하지 않고 과잉보호하는 게 면역 성장 과정에 림프구하고 과립구의 비율이 바뀌어가는 패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 어릴 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단 걸 너무 즐기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면 면역력 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파트 2부터는 여러분들이 책을 훑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아이 면역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평상시 체온을 본다거나 아이가 입으로 숨을 쉬는가 코로 숨을 쉬는가 이런 것들 보시고요. 혀의 상태나 얼굴 안색 같은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거 특히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일찍 자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자는 건지 그리고 잘 때 어떤 자세로 자는 건지 이런 거 체크하시고 이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의 그 변 상태를 변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 상태가 결국은 장 상태인데 장이 우리
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인체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자세, 아이들이 서 있는데 좌우 균형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트 3에 보시게 되면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식습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찬 음료를 아이들이 먹게 되면 체력 소모가 많이 일어나게 돼서 체온 조절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에서는 수면이 면역력 향상을 중요하고요. 체온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한 조결이라고 이 발이 따뜻하게 하는 게 전체적인 체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반식욕 같은 거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켜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활동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면역하고 관련돼서 주의할 내용들은 어떤 거 있나 하면 알레르기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 결국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 케어하는 거 그것도 함께 중요하겠죠. 스테로이드는 쓰게 되면 정상이 빨리 먹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정상을 먹게 하지만 알레르기 질환 자체를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쓰시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을 잘 보면 막 오한이 들고 열이 난 다음에 땀이 나고 나른해서 잠을 한숨 자고 나면 감기가 낫고 회복되는 이 과정도 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들이 준비를 해서 전투를 하고 전투가 끝난 결과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경우도 해열제 같은 거를 바로 써가지고 강제로 열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들이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투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단련하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시고 너무 고열이 아닌 경우에 열 조금 난다고 해열제 바로 쓰시는 것도 아이가 면역력을 키우는 기회를 또 뺏는 거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 아이 면역력이라는 책을 정리를 해서 파트 1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